위기는 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쌓여온 수치의 균열은 어느 순간 하나의 현실로 드러난다. 금리는 방향을 바꾸고 환율은 흔들리며 부동산 가격은 멈춘 듯 보이다가 급격히 식는다. 표면 위의 경제는 아직 정상처럼 보일 수 있다. 은행 창구는 열려 있고 신용카드는 여전히 긁힌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 유동성은 특정 구간에만 몰리고 위험 프리미엄은 서서히 높아지며 CDS 스프레드는 말없이 경고음을 낸다. 이 변화는 뉴스 헤드라인보다 훨씬 느리게, 그러나 더 정확하게 위기의 윤곽을 그린다.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관리되는 안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외환 보유액, 재정 건전성, 수출 경쟁력, 숫자만 보면 위기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은 단일 지표로 판단되지 않는다. 가계부채의 속도, 기업의 차환 구조, 부동산 담보의 질, 그리고 글로벌 자본 흐름 속에서의 원화의 위치.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움직일 때 균열은 통계의 여백에서 시작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역시 그랬다. 당시에도 위기는 하루아침에 온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미 몇 년 전부터 단기 외채 비중과 외환 유동성의 불균형은 숫자로 기록되고 있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공포를 자극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붕괴가 어떻게 숫자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숫자들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차분히 따라간다. 위기는 언제나 시스템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개인의 삶으로 도달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숫자들,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위기의 초기 신호는 언제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시장이 붕괴되기 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속도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 보일 수 있다. 환율이 하루에 몇 원씩 움직이는 것 역시 일상적인 변동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누적이다.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차입 구조가 짧을수록 금융 시스템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이미 선진국 평균을 넘어선 지 오래다. 더 중요한 것은 총량이 아니라 구조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만기 집중이 심할수록 금리의 작은 변화도 충격으로 전환된다. 환율 역시 단순한 외환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게는 단기 호재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과 금융기관에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이때 CDS 프리미엄은 조용히 반응한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아도 위험을 계산하는 글로벌 자본은 숫자로 먼저 움직인다. CDS가 오르고 외국인 자금의 유입 속도가 둔화되며 단기 자금은 빠르게 빠져나간다. 이는 공포가 아니라 계산의 결과다. 부동산 시장도 같은 맥락에 있다. 거래량이 먼저 줄고 호가는 유지되지만 실제 체결 가격은 흔들린다. 담보 가치는 정체되고 금융기관은 대출 기준을 조용히 조인다. 이 과정은 급락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위기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하다. 시스템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는 점점 얇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기의 징후는 폭발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경제 충격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쇄 반응으로 작동한다. 금리가 오르면 단순히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차입의 질이다. 기업은 신규 투자를 미루고 가게는 소비를 줄인다. 이 과정에서 현금 흐름이 약한 주체부터 균열이 생긴다.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이유로 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대출이 줄어들면 유동성은 다시 위축되고 이는 자산 가격에 압력을 가한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조정은 이렇게 실물과 금융을 연결하며 확산된다. 환율 변동은 이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는 상승하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돌아온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을 고민하게 된다. 이 순간 정책 선택의 여지는 급격히 좁아진다.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불안하고 유지하자니 부채 부담이 커진다.
이 딜레마가 장기화될수록 금융 시스템은 버티는 상태에 머문다. 겉으로는 붕괴하지 않지만 내부의 회복력은 계속 약화된다. CDS와 같은 위험 지표는 바로 이 지점을 포착한다. 시장은 단기 지표보다 구조적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다.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어도 부채의 상환 능력과 외화 유동성이 악화되면 위험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이는 국가나 금융기관이 즉시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충격이 왔을 때 이를 흡수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경제 위기는 이렇게 숫자 사이를 이동하며 어느 한 지점에서 갑작스러운 현실로 모습을 드러낸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사례들은 공통된 패턴을 보여준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성장률과 수출 실적만 놓고 보면 위기 국가로 분류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단기 외채 비중, 외환 유동성, 금융기관의 만기 불일치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한 번에 노출되며 시스템은 급격히 흔들렸다.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재정 적자와 통화 신뢰 붕괴가 결합되며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숫자는 이미 경고하고 있었지만 정치적 선택은 이를 미뤘고 그 대가는 통화 가치의 붕괴로 돌아왔다. 그리스는 다른 형태의 위기를 보여준다. 유로존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낮은 금리를 누렸지만 생산성 대비 과도한 재정 지출과 부채 누적은 결국 CDS 급등과 국채 금리 폭등으로 이어졌다. 시장은 국가의 지급 능력을 의심했고 그 순간부터 위기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가 되었다. 터키 역시 고금리 고물가 외환 의존 구조가 결합되며 환율 급변과 금융 불안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인 사례다. 통화 발행으로 문제를 덮으려 했지만 이는 결국 화폐 자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 사례들의 핵심은 단순하다. 위기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외부 충격은 계기일 뿐 내부의 취약성이 누적되지 않았다면 붕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경제가 이들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숫자가 말하는 구조적 유사성, 특히 부채 의존도와 글로벌 자본 흐름에 대한 민감성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비교는 경고로 바뀐다. 샤크, 이제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의 메커니즘이 한국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이다. 한국은 개방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외부 충격의 전달 속도 역시 빠르다. 글로벌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환경에서 원화 자산의 매력도가 약해지면 외국인 자금은 주저없이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은 커지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실물 경제로 전이된다. 기업은 환율 리스크와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을 동시에 부담하게 되고 이는 투자 축소와 고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가계의 부담은 더 직접적이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이는 내수 경기 둔화로 연결된다.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자산 효과를 약화시키며 가계의 심리를 빠르게 위축시킨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체율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이는 다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과 통화 정책의 선택지가 제한된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거나 재정을 확대하고 싶어도 환율과 물가라는 제약이 동시에 작동한다. 이때 한국 경제가 마주하는 위험은 붕괴가 아니라 장기적인 저성장과 불안정의 고착이다. 숫자는 이미 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위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통해 물가와 금융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금리는 만능 해법이 아니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흔들리고 유지하면 부채 부담이 커진다. 이 균형의 문제는 수치로 계산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재정 정책 역시 같은 딜레마에 놓인다. 확장 재정은 단기적으로 경기 하방을 완충할 수 있지만 국가 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시장의 신뢰는 약화된다. 국제 금융시장은 재정 건전성을 숫자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국채 금리와 CDS에 즉각 반영된다. 위기 국면에서 정책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시장은 당이 부양책보다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 금융당국의 미시적 관리도 중요해진다. 부동산 PF, 비은행 금융권, 당이 자금 시장은 작은 균열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는 지점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반복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숫자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순간 메시지는 힘을 잃는다. 대응의 성패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결정된다. 시스템의 균열은 것이 지표에서 시작되지만 그 충격은 결국 개인의 선택으로 귀결된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력이다. 금리 변동기에 취약한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현금 흐름은 얼마나 안정적인지, 만기와 부채의 속도는 소득의 속도를 초과하고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변동금리 부채 비중이 높다면 금리 수준 자체보다 지속 기간이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될수록 이자 부담은 복리처럼 작동한다. 환율 역시 개인과 무관하지 않다. 수입 물가 상승은 생활비를 압박하고 이는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공격적인 투자 판단이 아니라 방어적 자산 배치다. 유동성은 위기에서 선택권을 만들어준다. 현금성 자산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처럼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 동시에 자산의 상관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부동산, 주식, 사업 소득이 모두 동일한 경기 사이클에 묶여 있다면 위험은 한 번에 현실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정보의 해석이다. 헤드라인의 공포보다 지표의 흐름을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연체율, 거래량, CDS, 금리 스프레드 같은 숫자는 개인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위기는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속도가 다르게 작용한다. 생존 전략이란 위기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경제 위기의 마지막 국면은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감정에서 결정된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 합리적인 판단은 빠르게 사라진다.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은 실제 가치보다 심리를 먼저 반영하고 이 과정에서 손실은 확정된다. 반대로 지나친 낙관 역시 위험하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은 거의 모든 위기의 직전에 반복되어 왔다. 중요한 것은 낙관과 비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말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한국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은행은 운영되고 시장은 열려 있으며 정책 대응 능력도 과거에 비해 성숙해졌다. 그러나 안정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유지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금리, 환율, 부동산, 유동성, 그리고 글로벌 자본 흐름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시험한다. 이 균형이 깨질 때 붕괴는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다. 보이지 않는 붕괴란 파산이나 폭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서히 낮아지는 성장률, 점점 줄어드는 선택지,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사라지는 여유가 그것이다. 숫자는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숫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위기는 예언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그 질문을 읽고 있는가? 아니면 지나치고 있는가?